네, 말 그대로 이제 뭐 뼈에 구멍이 많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요 왼쪽 이런 정상인 뼈에 비해서 이제 오른쪽은 정말로 뼈에 구멍이 이제 많이 있는 걸 알 수 있죠. 우선 처음엔 그 기본 뭐 기초 내용 설명하고 그다음에 이제 임상 쪽으로 들어갈게요. 그래서 요것도 뭐 배웠던 개념일 것 같은데 그 뼈에는 여기에 그 오스테오클라스트가 있죠. 요게 요 프리커서에서 이렇게 액티베이션 그 되게 되고 요 클라스트가 이제 요 본 리섭션 하는 게 있고 이제 블라스트가 이제 두 개는 항상 요 커플링 돼서 이제 짝을 이루어서 이제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요 클라스트가 이제 요 리섭션, 리섭션 하는 그 과정이 한 3주 정도에 걸쳐서 리섭션을 이제 하고 나면은 그 오세오블라스트 이제 프리커서가 가서 요 라인에 가서 이제 달라붙게 돼요. 달라붙고 이제 오스테오블라스트가 이제 오스테오이드를 만듭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제 미네랄라이제이션 되면은 새로운 뼈로 바뀌게 돼. 요 과정이 이제 3개월 걸쳐서 이제 일어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한 1년에 한 20% 정도 뼈가 이제 낡은 뼈가 이제 새로운 뼈로 바뀌게 된다고 해요. 이제 1년에 20%니까 5년이면은 완전히 새로운 뼈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 몸의 본이라는 거는 물론 구조물 역할도 하지만 단순하게 이제 구조물에 그치진 않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뭐 블러드 서플라이가 되고 거기에 이제 활발하게 이제 셀들이 이제 활동하고 또 각종 요 사이토카인도 서로 분비하는 이제 그런 올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본 리섭션의 컨트롤에 대해 보면은 사실 비번은 뭐 특별한 의미는 없는데 일단 A를 볼게요. 이제 A 보면은 일단 오스테오블라스트부터 시작을 할게요. 이제 오스테오블라스트에서 요게 이제 요 노란색 동그라미가 랑클입니다. 요 랑클이라는 이제 리간드를 이제 시크리션을 하고요. 지금 이거 시크리션 했다는 건데 시크리션을 하는데 요 그 랑크를 또 시크리션 하는 게 오스테오블라스트 말고도 또 있습니다. 요 덴드라틱 셀이 액티베이션 돼서 요 T 림포사이트가 되는데 요 T 림포사이트에서도 좀 그 시크리션을 하고 또 이제 요 활성화된 요 시노비움의 파이브블라스트도 이런 랑크를 이제 분비를 합니다. 그래서 그 보시면은 요 프리 오스테오 클라스트 요 표면에 요 랑크가 있어요. 이게 일종의 리셉터죠. 네. 요 표면 이제 랑클에 대한 리셉터가 존재해서 요 랑클이 랑크에 가서 이제 달라붙게 되면은 요게 이제 멀티 뉴클레이티드 오스테오 클라스트, 액티베이티드 오스테오 클라스트 이렇게 이제 액티베이션 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러면 이제 본 리섭션 이제 과정이 그 이루어지게 되겠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 이런 랑클의 이제 분비를 이제 촉진하는 것들이 이제 이런 요소들이 있고요. 그 비타민 D 이게 이제 랑크의 분비를 촉진하는 게 비타민 D3도 있죠. 그리고 PTH도 있고. 그래서 비타민 D가 칼슘과 인을 올리잖아요. 그래서 어 약간은 여러분이 비타민이 모자르면은 뼈에 안 좋은 건 맞거든요. 비타민이 모자르면 PTH가 많이 나오게 돼서 뼈에 안 좋게 돼요. 그러긴 한데 비타민 D도 비타민 D가 무조건 뼈에 좋은 건 아니에요. 비타민 D도 과하면은 본 리sorption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그 비타민 D 주사를 3달에 한 번씩 이제 맞게 되면은 오히려 골다공증이 악화되는 이유가 이제 되겠어요. 그리고 요 이제 빨간색 약간은 이제 뉴트럴라이징 안티바디처럼 생긴 게 요 OPG라고 되어 있는데 오스테오프로테로제린입니다. 그래서 얘는 요거에 대해서 이제 그 뉴트럴라이징 안티바디로 이제 작용하게 되고 그리고 넘어가고 그렇게 되면 요 비해 과정은 요거는 이제 오스테오프로테로제린은 오스테오블라스트 나오는데 여러 가지 셀들에서 다
소스가 좀 많습니다. 예. 많이 나오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요 랑크에 가서 들어붙는 랑클이 없게 되니까 요 이제 오스티오클라스트가 요 활성화되지 못하고 이제 에이팝토시스 되는 이제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또 영향을 끼치는 것들이 뭐 에스트로겐이라든지 예, 카시토닌 같은 게 있게 되겠고요. 또 골다공증의 정의인데 기본적으로는 그 뼈의 강도가 감소돼서 어쨌든 프랙처가 되기 이제 쉬운 이제 상태를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그럼 본의 스트렝스를 어떻게 측정할 거냐? 요게 항상 좀 문제가 됩니다. 예. 요거를 좀 쉽게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좀 지표가 좀 없어요. 일단 골다공증 역학 잠깐 얘기를 하고 넘어가면은 2050년도에 골다공증성 골다공증 골절이라는 얘기는 어떤 의미냐면은 그 모든 골절이 다 골다공증 때문은 아니잖아요. 뭐 외상 때문에도 올 수가 있고. 그래서 골다공증 골절이라 하면은 그 자기 키 높이 있죠. 예. 자기 키 높이 이하에서 어쨌든 떨어졌는데 그런데 이제 골절이 된 경우를 저희가 이제 골다공증 골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특히 그 대퇴골절 인구가 이렇게 많이 늘어날 걸로 예상이 되는데 특히 보시면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그 지역이 어딜까요? 그 글로벌 중에서 요 아시아 쪽이죠. 이제 아시아 쪽이 아마도 요게 그 고령화 사회에 빨리 이제 접어들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특히 이런 골다공증성 골절이 급격히 늘어날 걸로 이제 추정되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런 인터내셔널 오스테오포로시스 파운데이션 여기서 이렇게 글로벌하게 이제 표시를 하고 있는데 골절의 그 빈도에 대해서 이렇게 표시하고 있죠.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되냐면 여기 보시면 우리나라는 그 중간 정도 되네요. 이렇게 골절의 위험이 미디움 정도 인구 10만 명당 200에서 300건 정도 이제 되는 국가인데 이제 보면 요 서유럽 쪽이 이렇게 빨갛잖아요.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고령 사회에 이제 이미 접어들었죠. 그래서 골절의 인구는 아마 더 증가할 걸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연령별 골절 발생률에 대해서 보면은 50세부터 100세까지 제일 골절 많이 되는 곳은 어디예요? 보면은 요 테이블에서 보면 골절이 제일 많이 되는 데가 요 척추죠.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허리 골절이 많은데 대신에 그 허리 골절은 조금 내과 의사의 관심은 조금 덜 받긴 해요. 왜냐하면 허리가 골절되면은 삶의 질이 나빠지죠. 뭐 허리도 꼬부라지고 허리가 아프고 뭐 삶의 질은 나빠지는데 사실 기본적으로 뭐 골절이 생기면 신경외과, 정형외과 가서 보죠. 네. 그래서 저희 내과 의사는 조금 바이탈이랑 연관된 거를 더 중요하게 보죠. 그래서 허리 골절은 바이탈이랑 연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척추 골절은 줄이면 좋지만 저희 내과 의사는 뭐 그런 정형외과나 신경외과 대비 관심이 좀 덜 가는 분야고요. 그러면 특히 80세 넘어서 이게 뒤늦게 골절률이 확 올라가는 데가 있죠. 요 부위가 어디예요? 그냥 요게 이제 힙 프랙처죠. 힙 프랙처가 에이지에 따라서 특히 이제 급격하게 증가하죠. 그래서 50대 때는 거의 제일 꼴찌인데 꼴찌에서 거의 이제 급격하게 올라와서 이제 2등에 접어들죠. 그리고 85세 넘어가면은 버테브라 프랙처는 오히려 피크 찍고 떨어지죠. 근데 요거는 이미 부러질 사람은 다 부러져서 더 부러질 게 없는 거죠. 반면에 힙 프랙처는 나이에 비례해서
점점점 더 급격히 증가를 이제 합니다. 저희 그 내과 의사, 그러니까 사실 골다공증이 정형외과에서도 보고요. 내과에서도 봐요. 이제 정형외과에서 보는 거는 기본적으로 골절된 사람이 우선 방문하는 데가 정형외과 쪽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골다공증은 그 내과에서도 보고 정형외과에서도 보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내과 의사의 관점은 그 버테브라 프랙처가 아니라 피머 프랙처입니다. 예, 이게 왜냐하면 피머 프랙처가 생기고 나면은 특히 요거는 남자에 좀 한정된 거긴 해요. 그 여자보다 남자가 더 사망률이 높아서 70세 이후에서 남자가 대퇴골절이 발생한다. 1년 내에 사망할 확률이 10명 중 3, 4명 돼요. 그리고 어쨌든 점점 더 오르죠. 그래서 뭐 거의 90세 되면은 1년 이내 사망률 50% 되고 남자는, 네, 여자도 30%가 돼버리죠. 그래서 그 피머 프랙처는 그 사망률에 연관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내분비내과 의사는 이제 요거를 막는 게 더, 요거를 프리벤션 하는 게 더 이제 관심 분야가 이제 됩니다. 그래서 거의 그 피머 프랙처가 오면은 우리나라 사실 사망률 뭐 1등이 암이고 2등이 심혈관 질환이잖아요. 사망률 자체만 보면 오히려 심혈관 질환, 중풍신경염세 생겨서 사망할 확률보다 더 높습니다. 네. 그래서 이 피머 프랙처가 발생하는 거는 이제 굉장히 그 중요한 이제 이벤트가 발생한 거고, 그러면 왜 피머 프랙처 생기면 바로 죽는 건 아니죠. 바로 사망하는 건 아닌데, 그 일단은 인공관절 수술할 수 있으면 인공관절 수술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인공관절 수술을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수술 과정에서 사망하는 경우도 있죠. 왜냐하면 그 고령의 동반 질환들이 많이 있는 경우가 많아서 수술 그 관련 사망률도 일반적인 경우보다는 높고요. 그리고 그 사람이 그 걸어 다니지 못하고 누워 있으면 어쨌든 사람 몸의 신체 기능이 점점 퇴화가 됩니다. 그래서 그 베드리든으로 이제 만약 수술을 못 하게 되면 계속 누워 있어야 되잖아요. 베드리든으로 걷지 못하니까 누워 있어야 되는데 피머 프랙처 생기고 그러면 제일 1순위는 뉴모니아가 잘 와요. 예, 특히 뭐 아스피레이션 뉴모니아도 잘 오고 뉴모니아가 생기는 것부터 해서 뭐 디펜스 트롬보시스가 생기고 그래서 각종 아니면 이제 뭐 욕창 뭐 소어가 생기고 계속 그 베드리든 누워 있는 것 자체로 그런 내과적인 문제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생깁니다. 그래서 1년 이내 사망할 확률이 이렇게 30%나 되는 거이고요. 그 일단은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기 전에 그래서 일단은 골다공증으로 진단이 됐어요. 그럼 골다공증으로 진단이 됐는데 그 그래서 약물 치료를 일단 했습니다. 골다공증 약물 치료 했어요. 그러면 그 이 골다공증 약물 치료 시작한 사람이 1년 뒤에 이 골다공증 치료를 유지하고 있을 확률 그러니까 치료를 유지를 하고 있는 비율이 몇 퍼센트 정도 될까요? 제가 그 제 얘기만 하면 조금 멍하고 졸립잖아요. 그래서 그 저희 라이브로 하고 있으니까 호명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아이고 여기 선생님 안 보이네. 아이고 왜 안 보이냐. 음, 그러면 그 19학번의 이승현 선생님, 네, 예, 1980103일 이승현 선생님 그 골다공증 환자가 1년 뒤에도 치료를 계속 잘 약을 어쨌든 치료를 잘 받고 있을 확률이 어떻게 될까요? 선생님 생각하기에 찍어볼까? 맞추란 얘기는 아니고 한번 찍어보란 얘기거든요. 네. 네. 누구 호명했는지는 알죠? 네. 그 19학번의 이승현 선생님 31번. 네. 한 몇 퍼센트쯤 될 것 같아요. 네. 네, 빨리 대답하고 넘어갈까요? 네. 아니면 이승현 선생님이 그 자기를 지칭하는지 왠지 제 생각에는 모르는 것 같아서 그냥
제가 얘기하고 넘어가면 30%가 채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골다공증 치료에 있어서 문제가 뭐냐면 골다공증 치료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혈압약 먹고 뭐 당뇨병 약 먹고 고지혈증 약 먹는 거랑 마찬가지로 못지않게 중요한데 약간의 일반 사람들은 좀 심각성을 좀 덜 느끼죠. 네, 덜 느끼고 또 그 치료 수능률이 뭐 안 좋은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음, 환자가 약을 먹어도 효과를 체감하기가 힘들죠. 왜냐하면 혈압약이면 혈압약을 먹고 안 먹고 혈압이 차이가 나고요. 당뇨도 약에 따라서 혈당이 오르고 내리고 하고 고지혈증도 피 검사를 해서 좋아지고 나쁘고 할 건데 이 골다공증은 나중에도 얘기하겠지만은 치료를 하고서 치료가 효과가 있나 없나를 언제 검사해야 되냐면 1년 뒤에 검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1년 동안 환자는 자기가 약을 먹고 좋아졌는지를 체감할 길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은 그렇게 치료를 유지하는 비율이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물론 제가 얘기하고 있는 치료 유지율의 통계는 예전에 그러니까 뭐 그때 당시에 약은 보통 많이 쓰던 게 일주일에 한 번 먹는 약, 뭐 한 달에 한 번 먹는 약, 3개월에 한 번 맞던 주사 뭐 이런 게 있던 시절의 통계이긴 해요. 최근에는 다른 약이 어쨌든 새로 나오면서 그게 좀 어느 정도 좀 보완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어쨌든 가장 최근의 통계에서는 치료 유지율이 30%밖에 되지가 않는 이제 질환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정의는 이제 어떤 거냐면 아까 전에 본 스트렝스가 감소된 건데 그거를 객관적으로 정량화시키는 방법이 없어요. 정량화시키는 방법이 없어서 이제 두 번째는 요 본의 매스를 갖고서 이제 저희가 정의를 했습니다. 인위적으로. 그래서 본 미네랄 덴서티 이제 그런 칼슘인 뭐 이런 미네랄들이 쌓인 그런 밀도로서 이제 저희가 정의를 했고 요거는 이제 듀얼 에너지 엑스레이 얼소티브 매트리죠. 그래서 요 덱사라고 부르긴 하는데 요거는 기본적으로 엑스레이 기반, 엑스레이 기반으로 방사선을 이용해서 이제 측정을 하는 거고 요거는 50세 이상의 한정입니다. 그래서 T스코어라고 하는 거를 매기고 이제 뭐 T점수는 여러분 그 수능 성적도 T스코어로 나가고 이러잖아요. T스코어는 알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표준 편차를 이용해서 젊은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요 T스코어가 마이너스 2.5보다 낮은 경우를 이제 오스테오포로시스라고도 하고요. 이제 오스테오페니아는 요 마이너스 1보단 낮고 이제 대신에 2.5보다 높은 경우, 그러니까 마이너스 1.0에서 마이너스 2.4까지가 요 오스토페니아 이제 골 감소증 단계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딜레마가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본 스트렝스를 정확히 정량화할 수 있는 지표가 없어서 그나마 대체제에서 요구를 한 거거든요. 리미테이션이 굉장히 많아요. 리미테이션 많아서 어떤 얘기냐면은 이 골다공증성 골절이 생긴 50%는 오스테오페니아군에서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50%는 포로시스 발생하지만은 오스테오페니아에서도 나머지 50%가 발생해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이 BMD로 골다공증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거는 굉장히 많은 리미테이션이 있고 치료해야 될 사람을 놓치는 경우가 많게 되죠. 네. 그래서 그리고 요거는 아까 전에 골다공증 진단명은 기본적으로 50세 이상한테서만 붙어요. 그래서 이제 50세 미만에서는 T스코어를 갖고 따지는 건 아니고 이제 G스코어를 갖고 따집니다. 그 G스코어 마이너스 2.0을 기준으로 해서 마이너스 2.0보다 이제 플러스 쪽이면은 그러면 연령에 비해서 기대되는 밀도 범위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이게 마이너스 2.0보다 그 이하면은 어쨌든 요거는 이제 연령에 비해서 기대되는 골밀도 범위 이하다라고 하고 요건 이제 세컨더리 코즈를 젊은 사람한테 온 경우는 이런 세컨더리 코즈를 이제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에 그러면 골다공증 검사를 언제 이제 할 거냐, 요 BMD라는 거를. 요거는 좀 알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도 기본적인 지식으로 좀 알아야 될 지식이고요. 네. 일단은 아무 특별한 게 없다면, 뭐 체크할 특별한 뭐 리스크가 될 만한 이유 될 만한 게 없다면은 여자는 65세 보다 65세 이상, 남자는 70세 이상일 때 골다공증 검사를 합니다. 아무 이유 없이 65세 미만, 70세 미만에 하는 거는 조금 과하다는 얘기가 되겠어요. 기본적으로 효과가 좀 입증이 된 거는 요때 이제 하는 게 되는데, 대신에 그런 골절의 리스크 팩터가 있는 경우, 이 리스크 팩터에선 뒤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이런 경우에는 조금 더 젊은 이제 폐경 후 여성에서, 예, 폐경 후 여성에서 할 수가 있고, 또 50에서 70세 사이 남자한테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프랙처가 50세 이후에 생긴 프랙처가 있는 사람이다. 이때도 이제 BMD를 저희가 체크를 하고요. 그리고 다른 이런 이제 골다공증에 또 위험 요소가 있는 사람들, 스테로이드가 이제 프레드니솔 기준으로 5ml 이상을 3개월 이상 쓴 경우 같은 경우도 저희가 BMD를 이제 측정을 해야 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이제 본 스트렝스는 이제 골양에 의해서도 이제 좌지우지가 되지만은 골의 질, 그러니까 퀄러티에 의해서도 또 좌지우지가 돼요. 그래서 이 골양에 대해서 저희가 골밀도로 재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본의 퀄러티는 이렇게 수치화하기 힘든, 네, 객관화하기가 힘든 여러 가지 요소에 의해서 또 본의 질에 영향이 받습니다. 그래서 구조라든지 뭐 골 교체율이라든지 무기질화, 미세 손상. 그러니까 예를 들면 뼈가 마냥 단단하기만 하면은, 예를 들면 뼈도 오히려 너무 단단하면은 뼈도 뼈의 질이 좋은 게 아니거든요. 또 적당한 탄성이 또 어느 정도 또 있어야 또 건강한 뼈가 된다. 그래서 요런 것들은 요 골밀도로 측정이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요 골의 질에 대해서 뒤에 잠깐 얘기는 조금 더 하게 되긴 하는데, 그래서 정리하자면 요 프랙처까지 가는 요소들을 보게 되면은 저희가 본 데서티에서 결정이 되는 게 있죠. 요게 이제 골 밀도는 저희가 이제 BMD라는 걸로 이제 좀 측정해서 객관화 시키는 거고요. 반면에 본의 퀄러티에 의해서도 또 프랙처가 또 영향을 받고요. 또 이제 그런 예를 들면 이런 낙상의 위험이죠. 예, 낙상이 잘 되기 쉬운 조건이, 잘 넘어질 수 있는 이런 거의 요소들은 뭐 머슬의 스트렝스라든지 뭐 균형 감각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소가 되겠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요 세 가지 요소에 의해서 프랙처는 결정이 되게 되고, 이제 본 데서티는 또 이제 피크 때 본 매스가 얼마나 됐었느냐, 젊었을 때. 피크 본 매스에서 이제 50세 이후에 본 덴서티가 또 많이 좌지우지가 되고, 또 본 로스가 얼마나 좀 빠르느냐, 이제 요거에 영향 주는 게 나이도 있고, 이제 여자한테서 폐경도 있고, 뭐 다른 이제 리스크 팩터들이 또 있게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뭐 그냥 개념 정도로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막 시험에 나오는 뭐 중요한 뭐 그림까지는 아니고요. 남자와 여자한테서의 이제 평균적인 골밀도의 이제 변화인데요. 일단 보통 30대 전후, 뭐 30대, 40대, 20대에서 40대 사이 이제 피크, 남자 여자 다 거기 이제 피크에 도달하죠. 그리고 여자에 비해서 남자가 더 골밀도가 이제 높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여자는 50세를 기점으로 본 매스가 이제 급격히 이제 떨어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런 골다공 증상 골절의 위험이 더 빠르게 오고, 남자도 마찬가지로 50세 이후
얘는 골밀도가 점점 감소하긴 하지만 피크 본 매스가 더 높고 또 감소하는 속도가 좀 더 느리죠. 그렇기 때문에 남자는 여자에 비해서 골다공증 유병률이 조금 더 적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했던 매스만으로는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막 개념들이 설명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다 그냥 일종의 뭐 학설 가설이니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본 지오메트리 갖고 설명하는 이론도 있고, 그래서 서양인의 힙 엑시스가 동양인보다 길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기도 하고, 퍼티그 예산 데미지도 설명을 되고 있고, 이런 트라이베큘라 커넥티비티에서도 요 본의 퀄러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그냥 여러 가지 개념이 있다 정도만 알고 가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다음에는 이제 여성 호르몬이랑 골다공증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겠는데, 여성 호르몬이 일단 부족하게 되면은 이제 본 리모델링 사이트가 늘어납니다. 아까 전에 여성 호르몬이 부족한 오세오클라스트가 액티베이션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요 오세오블라스트는 수명이 단축되고 오세오클라스는 액티베이션 되면서 이게 이제 밸런스가 깨지게 돼요. 그래서 여성 호르몬이 모자르면서 이제 확 골소실이 증가되게 되고요. 그런 기전들은 요런 오세오블라스트에서 요런 사이토카인들 증가를 시키고, 블라스트에서 아까 제가 얘기했던 오스테오프로테르제네린이 감소되면서 클라스트가 수명 연장이 되는데, 이런 자세한 거는 몰라도 되죠. 네. 요거는 암기해야 됩니다. 요 암기는 해야 되는데, 일단은 다 암기하는 걸 얘기하지는 않고요. 본 포메이션 마커에 예전에는 이렇게 여러 개가 있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요 P1MP, 요 세 번째 거 약자 세룸 아미노 N터미널 프로펩타이드하고 타이번 프로콜라젠, 요거 약제를 저희가 P1MP로 표시하거든요. 이제 본 포메이션 마커는 이제 P1MP로 하는 게 이제 골든 스탠다드로 이제 통일이 됐어요. 그래서 본 포메이션 마커에 요거 있다 이렇게 외울 필요는 없고, 본 포메이션 마커는 P1MP가 있다. 요렇게 요건 암기를 하고 있어야 되고요. 이제 리소션 마커는 여러 가지가 있다가 세rum CTX로 통일이 됐습니다. 그래서 요 CTX는 세rum C텔로펩타이드 요 CTX로 표시하는데, 요게 콜라겐 파이버 위에 그림을 볼게요. 이제 콜라겐 파이버인데 요게 요 C텔로펩타이드 리존이 이제 분해가 되면 요 CTX가 되고요. 요 N텔로펩타이드 리존이 또 분해가 되면서 NTX가 되고, 또 요거를 서로 이제 이어주고 있는 게 요 피리딘도 있고요. 요 디하이드로 피리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요 리소션 마커를 CTX도 있고 NTX도 있고 각각 세rum으로 잴 수도 있고 유린으로 잴 수도 있고, 또 이제 피리딘과 디하이드 피리딘이 있었는데, 이제 지금은 요거는 다 이제 잊어도 되고, 포메이션 마커로는 P1MP, N 터미널 프로펩타이드 오브 타이온 프로콜라젠, 그리고 리소션 마커는 요 C텔로펩타이드를 이제 본 턴오버 마커로 잰다라고 요거를 얘기를 해야겠고요. 아까 전에 요게 골다공증 치료율이 낮은 거 중에, 치료 유지율이 낮은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치료하고 이제 1년 뒤에, 기본적으로 1년 뒤에 이제 검사를 해야 그 반응을 알 수 있거든요. 그러면 1년 동안 막상 예를 들면 약을 열심히 먹었어요. 먹었는데 1년 뒤에 검사했는데 환자가 골다공증이 나빠졌어요. 그럼 환자 입장에서는 되게 뭐라 해야 될까요? 억울할 것 같아요. 1년 동안 약 열심히 먹었는데 치료 안 됐다고 하면 1년 동안 좀 헛수고한 셈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보완할 수 있는 마커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저희가 이따 배우게 되긴 할 건데, 아나볼릭 치료가 있고 안티리석티브 치료제가 있어요. 아나볼릭 치료는 이제 뼈를 만드는 치료제고, 안티리석티브 치료제는 뼈 흡수를 막는 치료가 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요 본 턴오버 마커의 변화는 이렇습니다. 이게 그 포메이션 마커가 먼저 증가하고요. 이 아나볼릭 서라피 때는 다음에 리소션 마커가 이제 시간 갭을 두고 이어서 증가를 해요. 또 리소션 치료할 때는 요 리소션 마커가 먼저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포메이션 마커가 이제 두 개 블라스타 클래스 항상 짝지어져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포메이션도 같이 이제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보통 빠르면 3개월 정도 치료를 시작하고 3개월 뒤면 변화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환자한테 이제 수치화돼 있는 거를 이제 보여주고 수치가 좋아졌으니까 약에 대한 반응이 있으니까 치료를 이제 유지합시다라고 이제 할 수 있는 단계가 되거든. 대신에 요거는 그 뭐 진료 볼 때마다 계속 몇 달마다 체크하는 건 아니고요. 보통은 치료 전에 한 번 하고 치료하고 3개월 내지는 6개월 정도 3에서 6개월 정도 뒤에 한 번 하고 그리고 나선 특별한 거 없으면 그 뒤에 더 하지는 않습니다. 여기도 나오지만 계속 그 수치가 바뀌는 것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요거를 그 하면은 조금 치료의 얼리 리스폰스를 좀 측정할 수 있는 그 지표가 되고 이제 두 번째는 또 환자의 약물 수능도도 또 평가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요게 이제 예상하는 범위 바뀌면은 약을 잘 먹었는지 또 저희가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턴오버 마커가 변하는 개념은 이제 알고 있어야겠죠. 그리고 그래서 요거는 아마 시험 문제 뭐 냈었던 요걸 이해해야 풀 수 있는 시험 문제를 제가 예전에 냈었습니다. 이 골다공증의 사인 심텀인데 사실 기본적으로는 요 제가 적은 내용이 좀 잘못됐다고도 할 수 있고요. 이게 왜냐하면 골다공증 자체로는 아무런 심텀도 없고 아무런 사인도 없어요. 골다공증 자체로는. 그럼 요 밑에 있는 거는 뭐냐? 요건 골다공증의 심텀 사인이 아니라 골다공증 때문에 프랙처가 생겼을 때 심텀 사인이죠. 그래서 왜냐하면 간혹 환자분들이 요런 경우가 있거든요. 이제 골다공증 검사 하고 싶어서 왔어요. 요래요. 그럼 제가 혹시 골다공증 검사 왜 하시게요? 라고 물어보면은 무릎이 아파서 검사하러 왔어요. 허리가 아파서 검사하러 왔어요. 이렇게 이야기하시거든요. 그거는 어쨌든 틀린 거죠. 그러니까 무릎이 아프면 정형외과를 가야 되고요. 골밀도 골다공증 검사할 게 아니라 허리가 아프면 또 내과 영역은 아니죠. 그래서 골다공증 자체로는 아무런 증상이 없습니다라고 이제 알고 있으면 되겠고 프랙처가 생기면 그것 때문에 키포시스나 스콜리오시스나 뭐 에이트라우마틱 프랙처나 키가 작아지거나 뭐 이런 일들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리고 요것들은 이제 그 리스크 팩터가 되는데요. 일단 다이어터리하게 칼슘을 적게 먹거나 인을 많이 먹으면은 우리 몸에서 이제 인을 배설을 이제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인을 배설하기 위해서 뭐 FGF 뭐 23라는 것도 있고 인을 배설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본 리소션이 증가를 합니다. 우리 몸에서. 그래서 인을 많이 먹는 것도 이제 뼈에 이제 안 좋은 영향이 있고요. 이제 비타민 D 섭취가 부족한 경우 누워 지내거나 뭐 이렇게 활동량이 적은 경우 소셜하게는 알코올, 시가렛, 카페인. 커피에 대해서는 약간은 논란의 여지는 있습니다. 논란의 여지는 있는데 예전에는 커피도 너무 많이 먹으면 골다공증이 생긴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게 최근에는 약간은 좀 반대되는 연구들이 많이 나와서 사실 골다공증 때문에 최근에는 커피를 인테이크를 제한하지는 않는 경향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최근의 연구는 커피를 거의 7잔 이상을 먹어야 이제 뼈에 문제되는 정도의 영향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커피를 하루에 7잔까지 먹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골다공증 때문에 이제 커피를 제한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메디칼한 이제 여러 가지 디지즈들, 크로닉 디지즈들은 보통 류마티스 질환들이 많이 이렇게 생기고 또 골다공증을 일으키는 내분비 질환들이 또 많죠. 네, 뭐 예를 들면 뭐 쿠싱 신드롬이라든지 또 소화기 쪽에 말 옵서션을 일으키는 질환들도 이런 칼슘과 뭐 비타민 D 흡수가 안 되기 때문에
그 골다공증의 요 리스크 팩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위험 인자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요 테이블은 그래도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요 테이블은 잘 기억을 했으면 좋겠고, 일단 유전적으로 아시아인이 더 골다공증에 더 취약하죠. 취약하고 그 굉장히 중요한 게 모친의 골절 병력입니다. 이게 그 모친의 골절 가족력이 BMD만큼이나 굉장히 중요하게 그 리스크를 좌지우지하고요. 그 여기에 있는 리스크 팩터 사실 여기에는 안 나오긴 했는데 그런 골다공증 골절을 예측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지표가 뭐냐면 BMD보다도 더 그 정확한 그러니까 예전에 골다공증으로 부러진 적이 있다. 그러면 그게 가장 강력해요. 예. 그게 가장 강력한 그 리스크 예전에 프리비어스하게 골다공증성 골절의 병력이 가장 강력한 골다공증 이제 위험 인자고요. 또 여기도 나오지만은 작은 체구 저체중 있죠. 여기 저체중도 이제 그 골다공증의 위험 인자라서 저희가 제가 어저께 오베서티 강의하기도 했지만은 오베서티가 여러모로 건강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끼치잖아요. 그 오베서티가 건강에 도움되는 경우가 딱 하나 있어요. 있긴 있어요. 그게 바로 이 골다공증인데 오베스 하면은 골다공증이 덜 오면서 건강에 도움되는 경우가 딱 하나 있는 게 이거고요. 그리고 조기 폐경이 된 경우에도 골다공증이 잘 오겠죠. 네, 에스트로겐 부족하니까. 뭐 2차 무혈경도 마찬가지고 다시 한번 쭉 이렇게 한 번씩 읽고서 넘어갈게요. 흡연, 과음, 비활동성, 움직임 저하. 다음에 이제 질병은 저희가 이 질병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거는 이제 남자한테서 골다공증이 왔다든지 아니면 여자한테서 너무 심하게 오면 세컨더리 코즈를 뒤져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질병에 대해서는 잘 알았으면 좋겠는데 아노렉시아 너보사나 말옵서션도 있고 부갑선성 기능 항지증 해야 되는데 이거는 딱 크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래서 골다공증이 이상하게 있으면은 이 PTH를 잴 생각을 해야 되고 또 골다공증이 있으면은 저희가 이제 갑선성 기능 항지증 여부도 따져봐야 되고요. 다음에 이제 성성 기능 저하증이 있는데 이제 뭐 에스트로겐이든지 뭐 남자한테선 테스토스테론이 되겠죠. 그 남자한테서 그 테스토스테론 부족하면은 또 골다공증 잘 옵니다. 그래서 남자가 골다공증이 왔다 하면은 요 테스토스테론 레벨 재야 되고요. 또 이제 프로락틴이 이제 골밀도를 감소시키죠. 그래서 요 프로락틴 대해서도 체크를 해야겠고 사실 여자한테서는 프로락틴 올라가는 게 좀 티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남자는 뭐 성기능 저하 말고는 특별한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남자들은 조금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도 많죠. 왜냐면 그냥 나이 들어서 성기능이 저하됐나 보다, 성욕 리비도 감소됐나 보다 뭐 이러고 넘어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특히 남자한테서 골다공증이 있다. 이제 프로락틴 레벨을 또 재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쿠싱 증후군 여부에 따라서 따지고 골형성 부종증은 뭐 너무 드문 레어한 유전 질환이긴 해서 넘어가고요. 나머지 만성 염증성 질환들, 네, 만성 염증성 질환을 잘 일으키죠. 뭐 류마티스 관절염이든지 COPD든지 또 이제 만성 신부전이 골밀도를 떨어뜨리는 것보다는 만성 신부전은 본의 퀄러티에 굉장히 영향을 주죠. 그래서 프랙처가 굉장히 잘 생깁니다. 그리고 질병에 대해서도 잘 기억할 게 요 일형 당뇨병은 골밀도가 떨어지거든요. 근데 2형 당뇨병은 아니에요. 이건 1형 당뇨병 한정. 그래서 2형 당뇨병은 2형 당뇨병도 골절이 더 잘 되긴 합니다. 2형 당뇨병도 골절은 더 잘 되는데 골밀도는 감소하지는 않아요. 2형 당뇨병은. 그러니까 2형 당뇨병은 그런 본의 퀄러티가 뭐 잘 아직 완전히 다 밝혀지지 않는 기전으로 본의 퀄러티에 문제가 되고요. 다음에 약제들도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 약제들도. 스테로이드는 워낙에 잘 알려져 있죠. 그리고 갑상선 호르몬도 항진증 때 생길 수 있는 건 당연히 그럴 수 있을 것 같고 뭐 기타 항응고제, 항암제, 항경련제 이런 것들을 잘 일으키고요. 그리고 당뇨약 중에서 요 치아졸리디온도 이제 골절을 잘 골다공증 일으키죠. 그리고
소화기 내과 약 중에서 이제 위산 분비 억제제, 양성자 펌프 억제제도 일으키는데, 요거는 기본적으로 어떤 개념이냐면 그 PPI죠. 프로톤 펌프 이미터 PPI가 이제 위산 분비가 억제되죠. 그럼 위에서 pH가 올라가죠. pH가 올라가면은 칼슘이 흡수가 잘 안 되게 돼요. 그러니까 칼슘이 흡수될 때 pH가 낮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PPI 쓰게 되면은 이제 칼슘 흡수가 잘 안 되게 되면서 이제 2차적으로 이제 골다공증이 잘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미징 하는 방법은 그 여러 개가 있기는 한데, 뭐 엑스레이로는 사실 그 아주 초기 소견은 좀 발견하기는 힘들죠. 네. 엑스레이로도 알 수가 있고요. 이건 아마 영상의학과에서도 그 강의가 있으실 것 같고, 본 스캔은 이건 거의 안 하는 의미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가장 뭐 그 골든 스탠다드는 요 본 미네랄 덴시티죠. 네. 덱사라는 방법으로 룸바와 이제 피머와 하나 더 한다면 이제 포함을 하게 되고요. CT로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요 CT가 저희가 이제 QCT라 부르는데, 이게 이제 일반적인 CT 이미징이잖아요. 그래서 그 CT를 기반으로 요 골밀도를 측정할 수 있는 이제 프로그래밍을 해서 딱 하게 되면은 요게 이제 CT에, 왜냐면은 BMD도 엑스레이 기반이잖아요. 그 방사선을 이용하는 거죠. CT도 마찬가지로 방사선을 이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QCT를 통해서 이렇게 뼈의 밀도를 이제 측정할 수가 있고, 초음파 베이스로 할 수 있는 건 있는데, 얘는 보통 보건소나 건강강좌 갔을 때 뭐 무료 골다공증 검진해주고 할 때 요걸 많이 이용을 하거든요. 이렇게 발을 집어넣어서 이제 발목을 통해서 이제 체크를 하게 되는데 정확도가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요거는 사실 그 진단을 하고 치료하는 데 이용하고 있지는 않고, 그런 말 그대로 그런 그 좀 보조적인 뭐 그런 정도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또 덱사 기계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겨서 이렇게 이제 누워 있으면 요게 이제 그 얘가 이제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스캐닝하면서 이제 찍게 되는 거고, 네, 요 기계로는 룸버와 피머만 잴 수 있고요. 아까 D살 라디우스를 재는 경우도 있잖아요. 프라이머리 하이퍼파라사이로디즘이라든지 그 요 라디우스 전용으로 요 덱사 기계는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요 기계 하나로는 그 라디우스의 그 BMD까지 재지는 못해요. 저희가 이제 BMD 하면은 좀 이런 그 결과지 리포트로 이제 뜨게 되는데, 그래서 요게 그 L1부터 이렇게 L2, 3, 4, 5 이렇게 돼서 요게 이제 일자로 이제 정렬이 되게 되죠. 그래서 보시면은 기본 측정값은 요겁니다. L1, 2, 3, 4. 요게 BMD, 요게 이제 말 그대로 그 미네랄 덴서티예요. 요 단위가 그램 퍼 제곱 센티미터잖아요. 그래서 0.654, 0.712, 0.664 이제 요게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얻은 값이고요. 그리고 이제 요거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그 요 T스코어와 이제 G스코어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요거는 그 50세 이상에서는 T스코어를 기준으로 하게 되고, 마이너스 일단 2.5가 기준이긴 한데, 요 4개 중에서 하나라도 제일 낮은 거를 기준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평균을 봅니다. 그 2개 이상의 평균을 봐야 돼요. 가능한 여러 개면 제일 좋은 거고요. 그래서 그 여기서는 여러 가지 그 합계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L1부터 L2까지 요 L1, L2 두 개의 평균을 보여주고 있죠. 요 L1부터 요건 L3, 요거는 1, 2, 3, 요 세 개 평균을 보여주는 거고, 요 L1에서 4는 요 1, 2, 3, 4 네 개 평균 보여주는 거고, 또 밑에는 L1은 제외하고 2, 3, 뭐 2, 4, 2, 3, 4, 또 3, 4 이렇게 여러 가지 그걸 보여주고 있는데, 왜 이렇게 어쨌든 그 요거 중에서 어쨌든 최소한 각각으로 만시 2.5보다 낮은 것까지는 의미가 없고요. 최소한 그 2개 이상의 평균이, 그러니까 연속 2개 이상 연속으로 된 평균이 만시 2.5보다 그 마이너스 낮아야 이제 골다공증이라 진단합니다. 뭐 이 사람은 뭐 다 만시 2.5는 낮으니까 뭐 문제가 없는데,
그러니까 왜 그럼 되게 요 여러 개의 값을 여기서 제시해주고 있느냐? 이게 왜냐면은 이따가 또 그 다음 슬라이드에서 얘기가 될 건데 어쨌든 요게 이제 퇴행성 변화가 있으면은 퇴행성 변화가 있는 그 뼈는 요게 그 수치가 정확하지가 않아요. 수치가 이제 높게 나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L1, 2, 3, 4를 검사했는데 L2가 퇴행성 변화가 관찰이 돼요. 그럼 L2를 빼고서 판단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L3, 4만 갖고 저희가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L2는 제외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요 평균의 옵션을 이렇게 쭉 나열을 그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요게 이제 그 연령에 매치돼서 요게 Y축이 요 골밀도고요. 이제 X축이 나이죠. 그래서 요 파란색이 이제 정상 범위라고 보시면 되고 하늘색의 가운데 그 나이대 평균이죠. 그리고 이 환자의 위치가 여기라고 이렇게 그 찍어 주게 돼요. 그래서 저희가 골다공증 검사 결과지는 이제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고요.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그 L1에서 4까지 가능한 여러 개의 평균치를 재야 되죠. 그게 제일 정확한데 단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이제 제외를 해야 됩니다. 그럼 어떤 부위를 제외를 해야 될 거냐? 압박골절이 있는 부위. 이게 말 그대로 압박이 됐잖아요. 그러면 그 덴서티는 당연히 올라가게 되겠죠. 그래서 그 압박골절이 있는 거는 제외가 해야 되고요. 또 퇴행성 변화가 있는 거는 퇴행성 변화 있는지는 아까 그 엑스레이가 아니라 그 허리 사진 이미징에서 그 하얗게 보여요. 그래서 유난히 그 하얗게 이제 보이는 부위가 있으면 그 부위는 또 제외를 해야 되고 또 그 기본적으로 L1에서 아래쪽으로 갈수록 뼈가 골밀도가 증가합니다. 그런데 이런 경향이 역전되는 부위가 있으면 그 부위에 이제 퇴행성 변화가 있는 걸 시사를 하죠. 그래서 이런 걸 또 제외를 하고 또 그 주위가 갑자기 표준 편차가 1 이상 차이가 난다. 그러면 그것도 압박골절이 있든지 퇴행성 변화가 있든지 이제 그런 걸 시사를 해요. 그래서 그 바로 바로 위아래, 그러니까 위아래 바로 옆에 있는 그 룸바랑 차이가 T스코어 1 이상 난다. 그러면 그것도 이제 그 문제가 되는 정확하지 않은 부위가 있는 거니 그걸 찾아서 이제 제거해서 해석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추적 검사를 할 때는 그 저희가 ROI라고 하거든. 리전 오브 인터레스트라고 해서 그 동일한 관심 영역을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첫 진단할 땐 T스코어를 갖고서 이제 진단을 하게 되고요. 다음에 이제 치료를 하잖아요. 그럼 1년 뒤에 골밀도 검사를 합니다. 그 1년 뒤에 골밀도 검사를 할 때는 그 T스코어를 보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BMD를 갖고 봐요. BMD의 수치가 그 예전보다 뭐 올라갔느냐 이제 이런 거를 갖고 보고 그때 이제 그 ROI를 선정을 해서 요 ROI를 그 ROI의 치료 전후에 T스코어가 아니라 골밀도를 갖고 1차적으로 보는 지표, 그러니까 T스코어를 아예 안 본다는 건 아니고요. 1차적으로 보는 거는 그 골밀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피머 같은 경우는 요 4개 워드는 저희가 제외하고 이제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 그 요까지 1교시를 하고요. 저희 그 10분 있다가 이제 3시부터 또 수업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네.
음. 음. 네, 그러면 이제 이어서 네, 시작을 할게요. 네. 그래서 척추 이제 찍을 때는 일단은 요게 중심의 위치하고 일직선으로 이제 고져야 되고요. 근데 보이지만은 여기 이제 이미징이 잘 됐는지 확인할 때 요 12번째 늑골, 예, 12번째 요 립이 나와야, 12번째 립이랑 그 이제 일리아 크레스트가 나와야 됩니다. 그렇게 이제 저희가 요 찍어야 요게 잘 촬영한 요 BMD가 되겠고, 다음에 이제 대퇴골 영상도 일단은 요게 이제 수직이, 그러니까 요 장축이랑 영상의 그 세로축 요게 이제 수직이 돼야 되고요. 네. 되고 요 피무의 넥이 딱 요 영상의 이제 중심에 있어야 되고요. 그 요 레서트로칸타 있죠. 예. 레서트로칸타가 예 로테이션의 정도가 이렇게 보일 정도, 예. 예 그 로테이션이 이제 돼야 이제 저희가 이렇게 이미징이 잘 촬영된 이미징이다라고 요래 이제 BMD가 정확하게 그 체크가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전에 음 그 요거 오타가 오타가 있는데, 예. 이제 마이너스 2.5 그 보다 낮거나 2.5 보다 오스테오페니아라도 프랙처가 있을 때는 저희가 이제 치료하게 되고, 요게 이제 오타입니다. 그 치료 기준은 마이너스 2.5로 저희가 똑같고요. 그리고 그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오스테오페니아 때도 이제 그 프랙처가 있는 사람은 가장 강력한 리스크 팩터가 되기 때문에 이제 그 BMD가 이제 낫지 않더라도 이제 치료하는 거고, 이제 BMD 기준으로 또 치료하지만 고게 이제 그 많이 리미테이션 있는 거를 인제 알아서 이제 고걸 보완하기 위해서 이제 요런 걸 만들었습니다. 어쨌든 치료 인디케이션은 프랙처가 있거나 치스코가 낮거나, 요거는 10 요게 이제 그 디스리피뎀 했을 때 했던 리스크 엔진이랑 같은 개념이죠. 그러니까 10년 동안에 힙 프랙처가 발생 확률이 3%가 넘는 걸로 계산이 되면, 네, 높거나 아니면은 그 메이저 오스테오포로시스 릴레이티드 프랙처가, 그러니까 인제 요거는 버테브럴 프랙처 다 포함한 거죠. 예, 고게 이제 10 년에 20% 이상이면은 그 치료를 인제 하라고 돼 있는데, 요거는 인제 어떻게 계산하느냐, 이제 프락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프락스는 프랙처 리스크 어세스먼트 툴이고요. 인제 WHO에서 이제 2008 년도에 그 만들었고, 요게 요걸 갖고 이제 10년 동안의 골절 발생 확률을 인제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요거 할 때는 그 본 미네랄 덴서티 했던 결과가 있으면은, 그러면은 그 골밀도를 거기에 입력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리스크 팩터들을 넣게 됩니다. 뭐 키, 몸무게, 뭐 성별, 나이, 담배를 피우는지 안 피우는지, 술을 먹는지 안 피우는지, 아까 전에 이제 배웠었던 그 리스크 팩터들 있죠. 인제 요런 거를 저희가 인제 그 입력을 하게 되는데, 어 제가 잠깐만요. 요걸 제가 공유 화면을 잠깐 좀 바꿀게요. 네, 프락스 한번 좀 보여 줄게요. 네. 이게 왜 안 될까? 아, 여기 딱 찾았다. 그래서 이제 구글에 들어가서 이제 프락스 쳐 보잖아요. 요렇게 이제 들어갈 수 있어요. 프락스 홈페이지 오신 거를 인제 해서 인제 들어가 보면은 음
여기 보이나요? 보이나 안 보이나? 예. 보이죠? 예. 보이나? 잠시만요. 다시 좀 할게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 들어가 보면은 요 골절 위험도 계산 있죠. 그러면 요 이제 우리는 아시아니까 아시아로 들어가고 요게 다 나라별로 있는데 우리나라도 있습니다. 여기 이제 우리나라 데이터도 반영이 됐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에 이제 들어가서 음, 들어가 보면 이제 이런 것들을 입력을 하는 거죠. 네, 뭐 나이, 성별, 신장, 뭐 부모님의 고관절 골절, 현재 흡연, 스테로이드 먹는지, 류마티스 관절염이 있는지, 뭐 술, 뭐 대퇴골 경부, 여기 골밀도가 있으면 이렇게 비임들을 입력을 하고 요걸 갖고 이제 계산 버튼 누르면 이제 10년 내에 발생할 확률이 몇 %입니다라고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갖고서도 근데 이제 요거에 이제 저희 입장에서의 딜레마는 어 그러니까 의학적으로는 이제 요것도 어 치료의 이제 인디케이션으로 하는 건데 아직 우리나라의 보험 규정이 있죠. 그 보험 규정은 프락스를 기반으로 해서 이 치료하는 거를 보험으로 인정을 안 해줘요. 그래서 요거는 실제 진료 현장에서의 조금 괴리가 이제 교과서와 좀 있는 현실입니다. 다음에 이제 요게 이제 골다공증 이제 치료의 영역으로 이제 넘어갈 텐데요. 뭐 만약에 이제 리스크 팩터를 교정할 수 있는 게 있으면 교정을 해야겠죠. 교정을 하고 어쨌든 뭐 낙상의 가능성을 낮출 수 있는 조치를 뭐 취할 수 있으면 하는 건데 사실 이게 뭐 맘대로 되지 않겠죠. 네. 그리고 뉴트리션을 하기에는 이제 칼슘은 음, 우선은 음식의 형태로 섭취된 게 제일 좋습니다. 근데 대신에 음식으로 이제 충분하게 섭취가 되지 않는 경우도 많아서 이제 칼슘 이제 약으로 이제 알약으로 이제 칼슘을 저희가 보충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쨌든 칼슘도 너무 많이 투여되면 몸에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너무 용량이 과하진 않아야겠고요. 그리고 이제 비타민 D 같은 경우는 그 이게 비타민 D가 요 20보다 낮을 때부터 PTH가 올라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가급적 골다공증 있는 사람은 비타민 D가 20보다는 이제 올라가게 해야 되겠고 음, 비타민 D의 보충 용량에 대해서는 요거는 조금 몰라도 될 것 같고 약간 요것도 좀 컨트로버시가 있어서요. 네. 비타민 D가 보충하는 게 골다공증에 좋으냐 나쁘냐 요것도 사실 조금 컨트로버시는 많은데 일단은 먹는 걸로 충분히 섭취되면 굳이 보충할 필요 없는 거고요. 음식의 형태로. 네, 음식의 형태로 충분하지 않으면은 이제 보충을 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운동 같은 경우는 에어로빅 엑서사이즈는 의미가 없죠. 네, 여기도 나오지만 웨이트 베어링 엑서사이즈를 해야 이게 머슬 매스가 더 증가하지만은 요 이제 근력 운동을 해야 이제 본 매스가 증가를 하게 됩니다. 파마콜로직 서러피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볼 건데 기타 약제들은 사실 임상에서는 거의 안 쓰이고 있어서 요거는 뭐 안 하게 될 거고 이제 얘기하게 될 건 요 네 개를 얘기를 하게 될 거예요. 네 개 얘기할 거고 가장 메인으로 사용하는 건 요 비스포스포네이트이죠. 네, 가장 널리 이제 사용돼 왔었던 약이고 이제 지금은 데노스마비 많이 곽광이 받고 있습니다. 네, 치료의 흐름이 일단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얘는 기본적으로 효과가 조금 약합니다. 예. 에스트로겐은 에스트로겐이랑 뭐 썸 마찬가지로 효과가 좀 약해서 BMD는 증가하지만은 프랙처까지 감소했던 증명한 적은 없고 또 에스트로겐이
브레스트 캔서와 뭐 디펜 스럼보시스랑 요 이제 그 유터라인 캔서 중에서도 자궁 내막암이겠죠. 네. 그 캔서의 위험이 올라가죠. 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골다공증 치료를 위해서 여성 호르몬 치료제를 쓰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더 이상. 그러니까 여성 호르몬 치료를 하면서 골다공증에 좋은 효과를 그냥 덤으로 기대할 수는 있겠지만은 골다공증 치료를 1차 목적으로 이제 여성 호르몬 이제 보충을 이제는 더 이상 이제 안 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그 썸이라는 제제를 이제 이용하죠. 그래서 그 썸은 이제 실렉티브 에스트로겐 리셉터 모듈레이터의 약제인데 이게 장기에 따라서 그 어떤 장기에는 에스트로겐 이펙트를 하고 이제 어떤 장기에는 에스트로겐 이펙트를 보이지 않고 이러는 약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타목시펜이 가장 프로토타입이고 얘는 이제 브로스트 캔서 치료제로 처음에 개발이 됐고요. 근데 이제 그 골다공증 약으로 이제 인정 승인이 되고 그 쓰고 있는 거는 타목시펜은 아니고 이제 랄록시펜과 바제독시펜을 골다공증의 치료제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에 대해서 여성 호르몬의 효과가 있고 추가적으로 LDL 감소 효과가 있고 또 이제 그 폐경 갱년기 증상이 또 좋아지겠죠. 얘가 여성 호르몬 액션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효과가 좀 마일드해요. 효과가 이렇게 가장 센 건 아니죠. 물론 골밀도가 얘가 척추가 2.5, 대퇴가 2%, 골절은 한 30에서 50% 주니까 본 턴오버 마커는 아까 전에 기본적으로 그 얘도 본 리소션을 감소하는 약제라서 리소션 마커랑 포메이션 마커가 두 개 다 줄겠죠. 이제 이런 정도의 효과인데 그래서 좋은 인디케이션 되는 사람은 골다공증이 심하지 않고 또 환자의 나이가 50대예요. 50대나 50대 초반이면 더 좋겠죠. 그리고 갱년기 증상으로 좀 많이 불편해해요. 이제 그러면은 저희가 이런 경우에는 좀 선택적으로 썸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이제 폐경 초반에 심하지 않은 골다공증일 때만 좀 썸을 좀 쓰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썸을 쓰는 경우는 이제 뒤에도 나오겠지만은 그 비스포스포네이트가 약을 그 오랫동안은 못 씁니다. 그러니까 너무 오래 쓰면 부작용이 막 생기기 때문에 드럭 헐리데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몇 년 동안 약을 쓰고 나면은 그 이상은 더 쓰지 못하고 약을 잠시 휴식기를 갖거든요. 근데 이제 그 휴식기 때 또 뼈가 나빠지는 게 조금 부담되는 환자들은 썸으로 잠깐 체인지를 좀 해주는 뭐 브리징 역할 정도라고 보면 되겠죠. 네. 그런 때 정도나 쓰지 약간은 메인으로 쓰는 약제는 아닙니다. 좀 마이너한 약제라고 정리하면 되겠고 요게 그 보시면은 랄록시펜을 했던 연구인데 여기서는 오세오칼신을 쟀죠. 오세오칼신이 어떤 턴오버 마커였어요. 네. 네, 그 포메이션 마커였죠. 그리고 이제 요 CTX가 되겠고, 그래서 그 리소션 마커가 떨어지고 포메이션 마커도 이렇게 같이 떨어졌죠. 네. 그리고 또 덩달아서 LDL 콜레스테롤도 좀 좋아지는 효과가 있었네요. 네. 그래서 요 썸 제제는 그 브레스트와 유터러스 쪽에는 그 에스트로겐 이펙트를 갖지 않아서 그 에스트로겐 단점인 그게 적지만 암 발생이 생기진 않지만 이런 정맥혈전증의 위험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그 서양에 비해서는 좀 정맥혈전증의 빈도는 좀 낮기는 하죠. 그래서 그 썸을 꼭 써서는 안 되는 경우는 그런 거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이런 병력이 있으면 당연히 안 써야겠고 배드리든으로 지내는 사람은 뭐 딥벤스럼브시스 이런 거 잘 오겠죠. 그래서 배드리든으로 지내는 정도의 환자다 그러면 그때도 이 썸 제제를 쓰지는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칼시토닌인데 사실 칼시토닌은 거의 쓰고 있지 않아서 저도 써본 적이 없죠. 여기도 그래서 이제 칼시토닌은 넘어갈게요. 요거는 이제 거의 이제 예전 교과서나 나오는 개념 같아요. 다음에 이제 비스포스포네이트인데 그 비스포스포네이트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죠. 여기 이제 그 피로포스포
이제 구조인데, 그래서 이제 비스포스포네이트는 여기에다가 이제 뭘 붙이냐에 따라서 요 R 그룹에 뭘 붙이냐에 따라 틀리고, 요 POP 구조에서 이제 PCP 구조로 이제 바뀌었죠. 바뀌었고, 요게 한번 보면요, 여기 어떤 기전이 있냐면, 기본적으로 요 녹색 동그라미를 요 비스포스포네이트로 이제 표시를 했어요. 이제 얘가 그 몸에 들어가면서 이렇게 이제 뼈에 가서 달라붙게 되죠. 네. 서큘레이션 돌면서 이제 뼈에 가서 달라붙는데, 그러면은 그 오스테오클라스트가 본 리소흡션을 하는 과정에서 요 비스포스포네이트를 섭취를 합니다. 섭취를 하는데, 요 비스포스포네이트가 먹은 오스테오클라스트는 에이팝토시스가 돼서 이제 그 자멸사를 하게 돼요. 그래서 요게 이제 그러니까 자멸사를 하게 되면은 뭐라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리버서블한 그 변화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이 리버서블한 이제 변화를 유도를 하게 되죠. 요게 이제 그 골다공증 약 비스포스포네이트의 이제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여러 가지 약제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알렌드로네이트는 그 용량에 따라서 매일 먹는 것도 있었고요. 네, 위클리 먼슬리 제제도 있고, 얘는 폐경후 골다공증에도 쓰고 스테로이드 때문에 생긴 골다공증에도 쓰고 하는데, 이제 골다공증 약의 이제 특징이 그 특히 에소파지알 뮤코사를 이리테이션을 많이 시켜요. 그래서 그 복용 방법이 그 물 한 컵 200cc를 다 먹게 돼 있습니다. 물 한 모금만 먹으면 안 되고 그 200cc를 다 먹게 돼 있고, 먹고 나서는 30분 동안 누워 있지 않게 이제 교육을 해야 돼요. 심한 경우는 뮤코사에 이제 거의 뮤코사 때문에 뮤코사가 완전히 얼서레이션 되는 경우도 있게 돼요. 그래서 또 특히 식도 협착이라든지 에소파지알 모틸러티 그 디스오더가 있는 사람들은 쓰면 안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알렌드로네이트와 이제 리세드로네이트가 있고, 이게 먹는 약에선 제일 메인으로 많이 썼죠, 이 두 개가. 얘도 이런 쪽으로 승인이 돼 있고요. 이반드로네이트는 그 요게 이제 3개월에 한 번 맞는 이제 주사제이거든요. 근데 뒤에도 잠깐 언급하겠지만은 효과가 썩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전 이반드로네이트는 안 쓰고 있고요. 다음에 이제 졸레드로네이트가 있는데, 여기도 나왔지만 효과가 가장 좋습니다. 효과가 가장 좋아서 쓰고 있고, 대신에 비스포스포네이트의 특징 중에 하나가 마이알지도 생기고, 요거는 특히 첫 복용 때 생겨요. 이게 보통 이제 먹다 보면은 아니면 두 번째, 세 번째 주사를 맞다 보면 점점 없어집니다. 보통은 첫 복용 때 생기긴 하고, 단순히 마이알지아를 넘어서서 약간은 그 플루라이크 심텀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감기 증상이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뭐 기침 콧물을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제 열이 나기도 하고요. 예, 열이 나기도 하고 뭐 칠링이 올 수도 있고 마이알지나 머슬에이크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첫 투여 때가 그러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도 졸레드로네이트 처음으로 맞는 사람은 타이레놀 이틀째를 그냥 그 기본으로 처방을 합니다. 그냥 그 열 나든 안 나든 몸살이든 안 나든 이제 타이레놀 먹으라고 처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비스포스포네이트의 효과는 요추는 한 요 정도가 뭐 6에서 13% 증가했고요. 피머는 5% 정도 증가를 했어요. BMD가. 그래서 계속 이렇게 골밀도가 증가하니까 척추골절은 48% 70%가 줄었고요. 이제 대퇴골 골절은 한 25에서 50%가 줄었어요. 그러니까 효과는 굉장히 좋은 거죠. 저희가 먼저도 제가 어제였나요? 그 고지혈증 그 강의하면서 굉장히 스타틴에 대해서 좋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 스타틴의 그 심혈관 질환 감소율이 한 30% 안팎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 골절이 이렇게 주는 건 굉장히 효과가 좋은 겁니다. 좋은 거고, 그리고 다른 비스포스포네이트는
골절 감소에 대한 데이터만 있어요. 그리고 다른 그 비스포스포네이트들은 주로 피머보다는 그 버테브라 프랙처 데이터만 갖고 있거든요. 근데 졸레드로닉 에이시드는 효과가 제일 좋습니다. 얘가 이제 약간은 그 비스포스포네이트에서 에이스라고 생각하면 돼요. 얘가 졸레드로네이트는 그거 단순히 프랙처 감소를 넘어서서 이제 사망률까지 28% 줄였던 데이터를 갖고 있어요. 본 턴오버 마커도 이렇게 감소가 되고, 그래서 저희가 그 졸레드로네이트 요거는 이제 여담입니다. 요거는 또 옆길로 새는 거긴 한데, 그래서 졸레드로네이트가 굉장히 이제 좋은 약인 거를 저희가 알고 있는데, 졸레드로네이트를 쓸 수 있게 된 지가 얼마 안 돼요. 이게 한 그 5년 정도? 5년 정도 될까요? 네, 5년 정도 되는데, 이게 왜냐하면 졸레드로네이트를 만든 개발사에서 우리나라가 이제 보험 수가를 통해서 약값을 매기잖아요. 그게 이제 상당히 약값이 저렴하죠.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 대비 저렴하게 매기니까 아예 요거를 개발했던 회사에서 우리나라의 요약을 아예 안 들여왔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의사는 더 좋은 약이 있는 거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간은 눈앞에 떡이었던 거죠. 네. 그런데 이제 한 5, 6년 정도 전에 이게 이제 특허가 풀렸습니다. 그 특허가 풀리고 그래서 이제 그 이제 특허가 풀려서 이제 제네릭 약 이제 약이 나오면서 저희가 이제 졸레드로네이트를 이제 쓰기 시작한 지가 비교적 최근 이제 5, 6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 여기 비스포스포네이트는 이제 90년대에 나왔던 약이 돼도 그래서 여기 이제 해리슨에 나온 이제 그 그림인데 그 버테브레 프랙처의 이제 감소 정도를 보이고 있죠. 네, 알렌드로네트 한 45%, 리세드로네트가 한 69%, 이반드로네트가 제일 좀 어쨌든 약합니다. 여기는 그렇게 데이터 나쁘진 않네요. 네, 49%인데 졸레드로네트 효과가 압도적으로 좋죠. 여기 한 77% 정도 그 감소하는 효과가 있고요. 이것도 이제 리세드로네트와 졸레드로네트를 비교한 건데, 이 알칼라인 포스파타제는 그 포메이션의 마커죠. 네, 그 P1NP가 제가 그 제일 골든 스탠다드가 된다고 했고, 이게 CTX가 이제 리소션의 마커인데, 그 리세드로네이트보다 요 감소 정도가 훨씬 더 좋은 거를, 요 기본적으로 요 리소션 마커의 감소가 훨씬 좋은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비스포스포네이트 쓸 때는 특별한 경우 아니면 다 졸레드로네이트로 이제 1년에 한 번짜리 주사로 이제 쓰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사이드 이펙트는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에스파제 이리테이션이나 그 어큐트 페이지 리스폰스가 아까 제가 얘기했던 플루라이크 심텀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피버가 날 수도 있고 뭐 마이알지가 생길 수도 있고 이걸 얘기를 하고요. 요 크로닉 사이드 이펙트에 대해서는 잘 알아야겠습니다. 뭐 요거는 제가 시험 문제를 많이 냈으니까 그래서 ONJ라고도 하는데 ONJ라고도 하고 뭐 브론즈라고도 하는데 요 그 턱벽에서 이제 턱벽에서 생기는 이제 부작용이 있고 다음에 그 요것도 되게 아이러니하죠. 이게 뭐냐면은 그 잠시만요. 그 어떤 점이 아이러니하냐면 이제 골다공증을 그 프랙처가 생기지 말라고 쓰는 약이잖아요. 네, 그런데 오히려 그 피머에 프랙처가 생기는 부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일단은 ONJ가 일어나는 이유는 이게 이제 그 비스포스포네이트 쓰고 나서 한 10년 정도 되면서 이게 이제 이슈가 됐죠. 2000년대 중반부터 해서 그래서 그 지금 이제 해결책까지 나온 셈이긴 한데요. 턱벽외사가 생기는 게 어쨌든 두 가지 다 그 생기는 이유는 똑같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너무 과도하게 본 포메이션이 억제가 돼서 이제 생기는 부작용이에요. 그러니까 그 본 리소션이 떨어지니까 포메이션도 같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본 포메이션이 너무 과도하게 떨어지면서 이제 생기는 이제 부작용이다라고 보면 되고 그 이게 저는 몰랐는데 이렇게 음식물을 씹는 과정이 굉장히 그 요 만디블이라는 굉장히 이제 스트레스풀 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저희가 이제 그 고기를 씹는다든지 이렇게 아니면 오징어를 씹는다 할 때 이 턱뼈에 그 마이크로 프랙처가 생겨요. 마이크로 프랙처가 생기고
또 포메이션이 돼서 메꿔지고 하는 일들이 저희가 매일매일 그 음식물을 먹을 때마다 생기는 일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골다공 요 비스포스포네이트를 너무 오래 쓰면은 그런 마이크로 프랙처가 힐링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힐링이 안 되면서 이렇게 턱뼈가 이제 괴사가 되는 이제 부작용이 있어서 저희가 그 치료하기 전에 꼭 환자한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임플란트 할 계획이 있는지를 물어봐요. 그래서 만약에 임플란트 계획이 있으면은 요거를 골다공증 치료하는 걸 좀 미루기도 하죠. 임플란트 치료 다 끝난 뒤에 치료합시다 라고 미루기도 하고, 어쨌든 요 비스포스포네이트는 약효가 있는 동안에는 그 턱뼈를 건드리는 치료를 할 수가 없어요. 특히 이제 이빨을 뽑고 또 임플란트를 다시 심는 이런 임플란트 치료는 이제 못하게 되고요. 다음에 그 에이티피컬한 프랙처에 대해서는 뒤에 사진에 보시면은 보통 골다공증 때문에 피머 프랙처 오면 피머 넥 프랙처가 옵니다. 넥 프랙처가 오는데 이 요 이제 에이티피컬한 프랙처 오는 경우는 요 피머 셰프트가 오게 돼요. 그래서 제일 초창기 반응은 요 페리오스티얼 리액션이 생깁니다. 그래서 요 페리오스툼이 이제 두꺼워지는 게 가장 그 초창기 반응이고, 요때 요 A 단계 때 환자가 그 심텀이 있어요. 페인이 생깁니다. 이렇게 요 피머 부위, 요 페리오스티얼 리액션 생기는 부위에 환자가 통증을 호소해요. 그래서 골다공증 치료하는 중에 환자가 설명 안 되는 그 피머의 통증을 호소한다. 그럼 이렇게 엑스레이를 찍어서 이런 페리오스티얼 리액션이 있지 않은지를 확인하고, 요거에서 뭔가 조치 취하면 프랙처까지 안 가는데 이제 요거에서 더 방치가 되면 이제 B까지 가는 거죠. 이렇게 피머 셰프트 중간이 에이티피컬하게 이제 프랙처가 이제 생기는 일이 생기고요. 요것도 개념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본 포메이션이 안 되면서 본의 퀄리티가 이제 떨어지게 된다고 보죠. 그러니까 이 본의 퀄리티가 떨어지면서 이제 본의 그런 탄성이, 그러니까 너무 과도하게 딱딱하게 되는 일이 생겨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에이티피컬한 이제 프랙처가 생긴다라고 보고요. 이제 그러면 요거를 아까 막는 해결책이 있다라고 했는데 이제 그게 이제 뭐냐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이제 요거는 골다공증 약의 이제 특징이 있는데 특징 중에 하나는 레지듀얼 이펙트라고 해요. 이게 이제 레지듀얼 이펙트가 있는 그 잔류 효과가 있는 게 특징인데, 여기 보면은 이게 그 임상 연구를 해서 이 알렌드로네이트를 한 4년 동안 투여를 했네요. 4년 동안 투여하고서 이제 연구가 이제 끝났어요. 연구가 끝나서 이제 그 약을 끊었습니다. 약을 끊었고 보면은 요 파란색과 요 빨간색은 알렌드로네이트 유지한 군이고요. 요 초록색 군은 알렌드로네이트를 끊은 군이죠. 군이고 이렇게 이제 옵저베이션을 쭉 했는데, 피머 넥 같은 경우는 물론 BMD가 떨어지긴 했는데 거의 5년째 추가로 더 안 떨어지고 계속 유지가 되죠. 네. 그래서 골다공증 약의 특징은 약을 끊어도 그 효과가 오래 가요. 오래 가고, 룸바 같은 경우는 심지어는 약을 물론 계속 먹은 사람보다는 못했죠. 못했는데 오히려 약을 끊었는데도 골밀도가 점점 올라가요. 그래서 그러면 또 졸리니까 하품하는 그 학생들이 있어서 이제 또 질문해 볼게요. 그러면 그 18학번에 요번에 제가 집에 있는 선생님 호명할게요. 18학번에 김준성 선생님. 네. 아까 전에 제가 여태까지 수업에 들은 걸로 바탕을 했을 때, 어, 바탕했을 때, 그 비스포스포네이트가 레지듀얼 이펙트가 이렇게 약을 끊어도 효과가 계속 있는 이유가 뭘까요? 네. 뭘 것 같아요? 네. 왜 비스포스포네이트는 약을 끊어도 효과가 계속 남아 있을까? 네. 그러면은 일단 생각해 보고요. 채팅이 뭐가 나왔구나. 음. 네, 어쨌든 네. 얘기를 해보면은 아까 전에 제가
이 비스포스포네이트를 섭취한 오스테오클라스트는 어떻게 된다고 했죠? 네. 그 에이팝토시스가 된다고 했죠. 걔는 아예 완전히 제거돼서 없어져요. 이제 그러기 때문에 그런 특징으로 인하고 또 그 비스포스포네이트는 뼈 표면에 계속 한동안 또 많이 남아 있습니다. 치료가 끝난 뒤에도 그 뼈의 표면에 계속 많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약을 끊어도 효과가 계속 좀 오래 남아 있는 게 좀 특징이에요. 특징이라서 그래서 생긴 개념이 그 드럭 헐리데이 개념입니다. 드럭 헐리데이는 중요하죠. 예. 이건 중요하니까 꼭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요게 나온 백그라운드는 두 가지죠. 두 가지는 뭐냐면은 그 레지듀얼 이펙트가 있으니까 쓰다 안 써도 효과가 오래 남아 있으니까 이고 이제 두 번째 이유는 요게다 제가 쓰지는 않았는데 아까 전에 그런 ONJ라든지 그러니까 턱벽외사라든지 에이티피컬 프랙처의 리스크는 오래 쓰면 쓸수록 증가가 돼요. 그러니까 과도하게 억제가 됐을 때 생기는 거니까 또 그러니까 오랫동안 투여한 사람만 생깁니다. 오랫동안 투여하지 않으면 안 생겨요. 그리고 그래서 알렌드로네이트나 리세드로네이트를 5년 동안 투여하면 아니면 졸레드로네이트는 얘가 효과가 워낙 세니까 얘는 딱 3번만 투여합니다. 3년만. 그러니까 알렌드로네이트가 5, 6년 할 일을 얘는 3년 만에 해치운다고 보면 되죠. 그래서 투여한 환자들 중에서 골밀도가 괜찮고 또 골절 위험도 낮으면 투약 중지를 적극적으로 이제 고려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스포스포네이트를 5년 이상 못 쓰는 건 아닌데 어쨌든 요 정도 쓰고 나면은 그 뒤에는 요약을 계속 쓰는 거는 좀 득보다 실이 많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알렌드로네이트, 그러니까 PO 약들은 한 5년, 졸레드로네이트는 3년 쓰면은 이제 드럭 헐리데이를 적극적으로 이제 갖게 돼요. 그리고 여기 뒤에서 좀 해야 될 얘기긴 한데 비스포스포네이트의 또 다른 특징이 레지듀얼 이펙트 말고 실링 이펙트가 있어요. 실링이 이게 천장 효과거든요. 예, 그거는 뒤에 데노수맙이랑 비교해서 또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약, 이 데노수맙인데 데노수맙은 아까 전 처음에 오스테오클라스트가 액티베이션 되는 과정에 대해서 언급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초록색이 랑클이고 요 리셉터가 이제 랑크인데 데노수맙은 요 랑클에 대한 이제 모노클로널 안티바디입니다. 그래서 얘랑 결합을 해버리면서 그러면 이제 얘가 랑크 리셉터에 가서 결합을 못하니까 오스테오클라스트가 액티베이션이 되지가 않아요. 액티베이션, 그러니까 요게 이제 매추레이션 되는 과정이잖아요. 얘는 매추레이션 되는 과정을 딱 일시중지하는 개념이죠. 그러니까 TV 플레이하다가 TV를 잠깐 멈춤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과정이 아까 비스포스포네이트랑 틀려요. 아까 비스포스포네이트는 오스테오클라스트를 죽여버리죠. 에이팝토시스 생기는데 얘는 매추레이션 되는 단계에서 잠깐 멈추게 해요. 그러니까 프리즈 시키는 거죠. 요게 이제 요런 역할이라고 보면 되고 얘는 데노스맙은 1년에 2번 서브큐 주사입니다. 서브큐 주사고 아까 비스포스포네이트는 IV로 주사를 인퓨전으로 하게 돼요. 그래서 졸레드로닉 애시드 같은 경우는 인퓨전 100cc짜리에 섞어서 30분 동안 인퓨전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졸레드로네이트는 한 30분 시간이 좀 걸리는데 얘는 그냥 바로 맞고서 그냥 바로 가면 되는 거죠. 그렇고 얘는 특히 기존의 비스포스포네이트를 쓰는데도 프랙처가 생겼다. 이런 사람한테 썼을 때 또 효과가 또 입증이 됐어요. 그러니까 비스포스포네이트로 페일한 환자들한테서도 이제 좋은 효과를 보였던 약제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보면은 요거는 이제 힙 프랙처에 대한 데이터를 서로 이제 비교를 한 거거든요. 네. 여기 보면은 힙 프랙처가 졸레드로네이트 한 40% 정도 줄었어요. 네, 줄었고 이제 데노수맙은 얘는 거의 더 좋습니다. 얘는 발생률이
요 졸레드로네이트보다 힙 프랙처를 줄이는 데이터가 저도 이게 글쎄 한 60%, 5, 60% 정도, 5, 60% 정도를 줄이게 되죠. 그리고 이제 요게 또 특징 중에 하나인데, 요거는 이제 10년 동안을 썼던 데이터거든요. 10년 동안을 썼던 데이터인데, 어쨌든 이게 데노스발 꾸준히 쓰면은 얘는 오래 쓰면 쓸수록 고밀도가 계속 올라가요. 어쨌든 데이터가 갖고 있는 건 10년까지를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10년 동안은 쓰면 쓸수록 좋아지는데, 아까 전에 비스포스포네트 룸바는 거의 한 10% 정도였잖아요. 이제 요 데노수밥은 20%가 올라가고요. 토탈 힙 BMD도 아까 비스포스포네이트는 5% 정도 올라가거든요. 얘는 9.2%니까 거의 2배 가까이 올라가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BMD를 올리는 효과가 더 좋고 특히 힙에 대한 데이터가 좋습니다. 저희가 이제 내과 의사 입장에서 중요하게 보는 힙에 대한 데이터가 특히 이제 비스포스포네이트보다 좋고요. 요거는 졸레드로네이트랑 이제 비교인데 힙에 대해서 나름 졸레드로닉 애시드가 비스포스포네이트 중에서 제일 에이스라고 했잖아요. 근데 졸레드로닉 애시드는 이렇게 실링 이펙트라고 하는 게 아까 어떤 얘기냐면은 어느 정도 투여하고 나면은 그 뒤에는 더 이상 BMD가 증가하지가 않아요. 요거를 비스포스포네이트가 갖고 있는 저희가 실링 이펙트라고 해요. 요것도 이제 드럭 헐리데이를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되죠. 더 투여해봤자 큰 추가적인 효과가 그렇게 크지가 않으니까. 반면에 아까 이제 데노수밥은 어쨌든 얘는 10년까지는 쓰면 쓸수록 점점 올라갑니다. 그래서 졸레드로닉의 시다가 힙이 4.6% 올라갈 동안에 얘는 9.2니까 거의 2배의 이제 효과 차이가 있죠. 근데 요것만 놓고 보면은 굉장히 좋은 약인 것 같잖아요. 네. 요까지만 놓고 보면은 되게 좋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요거는 약간은 인위적인 환경에서의 좀 얘기고요. 이제 얘기가 뭐냐면 데노스맙은 비스포스포네이트랑 틀리게 비스포스포네이트랑 틀리게 이게 요거는 8년 동안 쓰고 1년 동안 약을 끊어봤어요. 요 회색이 약을 이제 끊고 나서 어떻게 되나를 봤던 건데 여기 보면은 약을 끊으면은 8년에 걸쳐서 룸바 같은 경우는 16%가 올랐잖아요. 1년 만에 6.7%확 나빠져. 그리고 힙 같은 경우를 보면은 더 나빠요. 요거는 8년에 걸쳐서 6.2%를 올려놨네요. 그런데 1년 끊으니까 1년 만에 6.6%가 떨어져 버려요. 오히려 8년, 그러니까 1년을 주사 맞다가 안 맞으면은 8년 동안 고생한 노력이 약간은 헛수고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약값이 꽤 비싸죠. 꽤 비싼데 8년 동안 약값을 많이 썼는데 그 시간과 돈이 다 물거품이 돼버리는 효과가 생겨서 생깁니다. 그러면은 제가 또 지금 이제 졸리니까 또 질문을 해볼게요. 설마 또 마이크 안 되는 학생이 있는 건 아니겠죠? 그럼 19학번에 나종윤 선생님, 19학번에 15번 나종윤 선생님은 그럼 왜는 데노스밤은 왜 레지dual 이펙트가 없을까요? 어,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얘는 오스테오클라스트를 죽이는 약이 아니라 오스테오클라스트를 성숙하지 않게 멈추게 하는 약이죠. 그러니까 걔가 계속 약 투여하는 기간에 임머추한 오스테오클라스트가 점점 누적돼서 쌓여요. 점점 누적돼서 쌓이다가 이제 요 약의 효과가 없어지는 순간에 일시적으로 확 액티베이션이 돼요. 여태까지 쌓여 있었던 임머추한 오스테오클라스트가 그래서 이게 이제
쓰다가 안 쓰면 1년 사이에 확 나빠집니다. 확 나빠지고 단순하게 나빠지기만 하면 좀 뭐 시간과 돈이 그냥 물거품이 됐다 정도로만 끝날 수도 있는데 요거는 프랙처를 봤어요. 이제 프랙처를 봤는데 요쪽을 볼게요. 요 B번 그림을 보면은 요 흰색 사각형이 온 트리트먼트고 회색이 오프 트리트먼트예요. 그래서 버테브라 프랙처 골절을 봤는데 어쨌든 플라시보군에 비해서 데노수밥 투여군이 온 트리트먼트 때는 확실히 골절 발생률이 적죠. 적은데 약을 1년 안 쓰는 순간 확 프랙처 리스크가 올라가죠. 이걸 저희가 이제 리바운드 프랙처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오히려 절대적인 비교는 힘들지만은 오히려 플라시보 군보다 발생률만 따지면 프랙처 발생이 오히려 더 높아지기도 해요. 그 1년 동안 확 나빠지는 과정에서 오히려 약간은 치료를 안 하느니만 못한 결과가 이제 초래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무조건 데노스맙이 좋다는 아니고요. 이제 저 같은 그 경우는 이제 환자가 그 꼬박꼬박 병원을 잘 다닐 것 같은 느낌이 있으면 그러면 이제 데노스맙을 투여하고 별로 약간 치료에 대해서 적극적이지 않고 아니면은 예를 들면 아주 뭐 80대 할머니라서 본인이 그 6개월마다 맞춰서 올 것 같지 못하고 이제 뭐 아들이나 보호자가 모시고 와야 되고 뭔가 요러는 정도의 컨디션이면은 그 그런 경우는 차라리 저는 효과가 조금 부족하더라도 차라리 졸레드로네이트를 투여를 해요. 이게 맞다 안 맞으면은 오히려 좀 안 맞느니만 못한 결과를 초래를 할 수가 있어서 예. 그러면 다음 한번 볼게요. 예, 다음은 이제 아나볼릭 에이전트인데 요거는 아나볼릭 에이전트들은 이제 지금 있는 거는 그 이제 PTH가 있습니다. 예, PTH가 있는데 그 기본적으로 이제 포메이션은 증가하니까 왠지 그 이론적으로는 더 좋을 것 같긴 하죠. 네. 그 조금 더 이상적인 것 같잖아요. 뼈 흡수를 억제하는 것보다는 뼈를 만드는 게 더 좋아 보이긴 하는데 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PTH는 그 트라베클레폰에 작용하고 오스테오블라스트 골 형성 촉진하는데 여기도 나오죠. 요약이 효과가 좋은 편에는 속하는 건 맞는데 그 인슐린 주사처럼 맞아요. 이렇게 매일매일 그 본인이 이제 피하 주사를 놔야 되거든요. 근데 대신에 이제 골다공증이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뭐 할머니들이 많죠. 심한 사람들은. 그래서 이게 이제 그거를 좀 또 비용이 또 2차적으로는 비용이 문제입니다. 비용이 이게 보험 규정도 좀 까다로워요. 그냥 쓰면은 보험 안 되고요. 다른 골다공증 치료제를 했는데도 프랙처가 왔다. 그때만 좀 보험이 됩니다. 그래서 보험이 안 되면 한 달에 한 40만 원 정도, 3, 40만 원 듭니다. 그러니까 비싸기도 하고 매일매일 주사를 맞는 거니까 좋은 거는 알겠는데 사실 임상에서 그렇게 많이는 쓰진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이제 테리파라타이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조금 더 개발된 요 테리파라타이드보다 조금 더 업그레이드가 된 PTH 아날로그가 요 아발로파라타이드라고 있습니다. 요거는 그 PTH가 지속적으로 컨티뉴어스하게 노출되면 골흡수가 증가되는데 이렇게 인터미터트하게 이렇게 하루에 한 번씩 그 인젝으로 하면서 노출이 되면은 이제 골 생성이 증가되는 걸 이제 특징으로 하고 있고 이게 이제 갑상선 수질암 증가 위험이 좀 부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얘는 그 평생에 2년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요게 이제 특징이라서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 PTH를 사용하려고 하면은 기존에 다른 병원에서 이 PTH를 맞은 적은 없는지를 그 따져봐야 돼요. 그리고 기타 약제로는 요거는 요런 약이 개발되다가 또 중간에 그 중단이 됐죠. 뭐 요거는 몰라도 될 것 같아요. 그럼 요까지가 이제 그 이제
끝났고요. 끝났고 나머지 그 뒤에 슬라이드부터는 약간은 또 약간 사족 뭐 사족이 될 것 같아요. 좀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도 될 것 같은데 이게 왜냐하면 그 아까 전에 그 비스포스포네이트가 이제는 이제 드럭 헐리데이라는 걸 가져야 된다는 걸 알게 됐었죠. 한 3년에서 6년 정도 쓰면은 그 드럭 헐리데이를 가져야 된다는 개념을 알게 됐으니까 대신에 그 요게 이제 우리나라의 수명이 점점 길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여자 같은 경우는 거의 90세에 가까워졌잖아요. 평균 수명이. 그래서 그 거의 40년 이제 폐경이 되고 나서 이제 40년 동안을 골다공증에 대해서 매니지를 해줘야 되는데 그 중에서 골다공증을 쓸 수 있는 그 비스포스포네이트는 몇 년 못 쓰고 PTH는 더 몇 년 못 쓰죠. 네. 그러니까 이제 롱텀하게 어떻게 매니지를 해야 될 거냐를 그 고민을 저희 의사들이 이제 하기 시작을 했어요. 하기 시작을 해서 그래서 그 치료 순서에 대한 고민을 했습니다. 치료 순서에 대한. 그래서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 그 요 AR은 안티 리섭티브 얘기예요. 그러니까 골 흡수 억제제. 그러니까 골 흡수 억제제 치료를 하고 나서 골 형성제 치료하는 게 좋은 건가? 아니면 골 형성 촉진제 치료하고서 골 흡수 억제 치료하는 게 좋은 건가? 이제 요 순서에 대한 고민을 했고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이런 개념을 좀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까 그 비스포스포네이트는 그 골 흡수를 억제하잖아요. 그리고 테리파라타이드는 골 형성을 촉진하죠. 그러면 두 개를 같이 쓰면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두 개를 컨비네이션해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그렇게 연구를 해봤어요. 연구를 해봤는데 제가 여태까지 두 개 컨비네이션 하라는 얘기 안 했잖아요. 이제 그 이유가 있죠. 그러니까 뭐냐면 연구를 했더니 오히려 결과가 더 안 좋았어요. 오히려 결과를 그 하나만 단독으로 쓰는 것보다 더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같이 써서 그 최소한 에디티브한 효과, 시너지는 못 되더라도 최소한 에디티브한 효과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오히려 더 결과가 안 좋았어요. 이게 왜냐하면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의 칭호를 방해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비스포스포네이트가 골 형성을 억제하잖아요. 그러니까 비스포스포네트가 PTH의 골 형성 촉진 효과를 그 상쇄를 시켜버렸고요. 또 반대로 그 PTH를 쓰게 되면 골 흡수가 증가하잖아요. 포메이션 증가니까 PTH가 또 비스포스포네트의 효과를 또 방해를 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컨비네이션 안 하는 이만 못한 결과 이제 초래가 됐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골다공증 약은 병합을 하지 않는 거를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원칙을 합니다. 원칙을 하고 그리고 요거는 넘어갈게요. 이건 넘어가고 요거는 넘어가는 거에 앞서서 아까 전에 그 데노수맙에 대해서 얘기했던 것 좀 연장선상으로 얘기를 할게요. 아마 선생님들 이런 의문 가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까 데노수맙이 쓰다가 안 쓰면은 효과가 확 없어진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데노수맙을 그러면 평생 맞아야 되느냐, 뭐 이런 질문 할 수 있지 않나요? 이제 그건 아니고 데노수밥을 끊을 때는 그 스위칭을 해줘야 돼요. 그냥 끊으면 안 되고 저희가 컨솔리데이션 치료라 하거든요. 이제 공고 치료죠. 그러니까 시멘트 굳히기 컨솔리데이션 이제 치료를 하는데 이제 그게 어떤 개념이냐면 그 데노스마 쓰던 거를 비스포스포네이트로 바꿔줍니다. 그래서 비스포네이트로 바꿔서 한 2년 안팎을 써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비스포스포네이트를 끊게 돼요. 이제 그렇게 되면은 그 데노스마블로 올려놓은 효과가 계속 유지가 되죠. 그래서 그 데노스마블 쓰다가 끊을 때는 그냥 끊으면 안 되고 이제 그 비스포스포네이트로 스위치해줘서 그 다음에 이제
끊어준다. 그걸 콘솔리데이션 이제 서라피라고 저희가 그 얘기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다시 이렇게 돌아와서 그 순서에 대해서 봤던 연구가 이제 여기 있는데 요거는 이제 처음은 이게 그 파란색은 테리파라타이드를 먼저 쓰고 데노수맙을 이어서 쓴 거고요. 요 빨간색은 데노수맙을 먼저 쓰고 테리파라타이드를 쓴 거예요. 그리고 요 그 세모는 요것도 한번 컨비네이션 해봤어요. 아까 비스포스포네이트랑 테리파든 컨비네이션 굉장히 안 좋았죠. 얘도 두 개를 테리파드와 데노수맙 두 개를 컨비네이션을 했습니다. 어쨌든 그 스위치 되기 전에 기간에서는 데노수밥은 그래도 컨비네이션 효과가 조금은 있어요. 보면 더 결과는 더 좋게 나오죠. 더 좋게 나오지만 두 개를 완전히 합친 효과 정도는 아니었죠. 그래서 그 컨비네이션은 얘 때는 좀 인정이 되고요. 근데 이게 이제 스위치했을 때 그 룸바에 대해서는 큰 차이는 없죠. 큰 차이는 통계적인 차이는 없는데 힙에 대해서가 차이가 있습니다. 힙에 대해서는 요 데노수밥을 먼저 쓴 빨간색이 좋은가요? 아니면 그 테리파라타이드를 먼저 쓴 파란색이 좋은가요? 테리파라타이드 먼저 쓴 게 좋죠. 그러니까 그 치료 기간에는 힙에 대한 데이터가 별로 안 좋았어요. 네. 그런데 이제 스위치하면서 최종적으로는 효과가 더 좋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지금 현재는 골절에 아주 고위험군이고 아주 심하다. 그럴 때는 이제 테리파라타이드를 2년 정도 그 먼저 쓰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안티 리섭티브 서라피를 가는 거를 저희가 효과가 제일 이게 베스트 이제 치료 순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해리슨에도 언급이 있는 약제이긴 해요. 해리슨도 언급이 있는 약제이긴 한데 아마 그 시험에까지 나오진 않을 건데 아마 그 다음 판 해리슨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요거는 그 소개가 될 약제 같아요. 요거는 요 데노스마 만든 회사가 있는데 암젠이라는 회사입니다. 그 회사에서 그 로모소주맙이라는 약을 만들었고 그 회사들이 그 생물학적 제약 회사예요. 그래서 이 모노클론 안티바디 제제를 만든 회사인데 요거는 요 스클레로스틴에 대한 안티바디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요 스클레로스틴은 특징이 그 오스테오클라스트에도 작용을 하고요. 오스테오블라스트에도 작용을 해요. 그래서 그 오스테오블라스트는 이제 인액티베이션 시키고 이제 오스테오클라스트를 액티베이션 시키는 작용이 요 스클레로스틴이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거를 막아서 그래서 노모소주맙은 그 좋은 점 중에 하나는 그 커플링을 최초로 깨트린 약이 돼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그 다른 약제들은 본 포메이션 마커와 리소션 마커 항상 같이 가잖아요. 근데 얘는 포메이션은 증가하고 그 본 리섭션은 감소시키는 최초의 약제가 된다. 이 커플링을 최초로 이제 깨트린 약이고요. 그래서 보면은 기존의 알렌드로네이트 한 거 대비 이제 프랙처 발생률을 이렇게 이제 줄인 이제 효과를 이제 보고를 했고요. 기존의 제일 좋은 약제는 어쨌든 이론상 데노수맙이었잖아요. 그 안 빠지고 꼬박꼬박 맞는다는 그 전제 조건 하에. 그래서 데노수맙이 한 10년에 걸쳐서 이렇게 이제 요 T스코어 체인지를 이루어뜨리는데 기본적으로 요 로모수주맙은 1년만 맞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맞는 주사고요. 1년 동안 맞는 거니까 이제 총 12번 맞는 거죠. 이제 보면은 그 요 T스코어가 1년 만에 이렇게 0.9 정도가 올라가죠. 그러니까 그 로모소주맙은 그 데노수맙이 한 5년 정도 동안에 할 일을 1년 만에 다 해버려요. 물론 그 얘도 이제 너무 오래 쓰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단은 이어서 하고서 그
마치도록 할게요. 요게 로모소주마의 힌트가 그 어디서 왔냐면요. 제가 다른 걸 또 보여드릴게요. 요게 그 소스트진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소스트 그 진에 뮤테이션이 돼서 그 생기는 유전 질환이 있어요. 이제 그거에서 요거에서 이제 암제인이 그 요 골다공증 그 치료의 힌트를 얻었습니다. 요 유전 질환에서. 요 이제 소스트 여기 어떤 거냐면은 요걸 보면 될 것 같다. 요게 이제 그 소스진, 이 스크레로스틴 진이 소스진이에요. 이제 여기 보면은 그러니까 하이퍼 오스토시스라고 해요. 그러니까 뼈가 너무 그 과 미네랄라이제이션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요 스컬이 굉장히 이렇게 뼈가 두꺼워져 있죠. 예, 여기 이제 그 요 스클레로스틴이 이제 액티베이션 되는 유전 질환인데 보면은 요게 그 스컬도 보면 요게 일반 사람의 스컬이라고 하면은 요 유전 질환 있는 사람의 스컬은 요렇게 뼈가 두껍고요. 그리고 그 같은 그 스컬이라도 여기는 스컬이 세 개인데 요 스컬 하나가 더 무겁잖아. 요게 이제 그만큼 칼시피케이션이 이제 과하게 되는 유전 질환이 있어요. 요 스클레로스틴 과 액티베이션 되면서 요거에서 힌트를 얻어서 요 골다공증 약을 이제 개발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어, 너무 과하게 요거를 오랫동안 이제 치료하지 못하는 이유가 그러니까 1년 동안 투여하니까 딱 적당한 정도로 뼈가 기존 약 대비 이제 골밀도가 이제 증가한다고 해서 이제 딱 그게 치료 기간 1년으로 한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로모소주맙이 나오기까지 그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어쨌든 2019년 4월 FDA 승인됐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요 2019년도 말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저희 병원에서 들어와서 이제 주로 이게 그 심한 사람만 쓰게 되니까 주로 정형외과 쪽에서 이제 쓰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정리한 건데 그 어쨌든 요거는 그냥 부록으로 그냥 알고 있으면 됩니다. 네. 가장 효과가 좋은 시퀀선 세러피는 아나볼릭 치료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안티리섭티브를 하는데 요것 안에서도 데노수밥을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비스포스포네이트로 스위칭해줘서 이제 컨솔리데이션을 한 다음에 이제 약을 이제 끊어주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그 최근에 나왔던 그냥 저희 그 내분비 학회 이제 골다공증 이제 가이드라인을 소개를 하는 건데 기본적으로는 비스포스포네이트와 데노스막과 뭐 테리파라타이드 또는 아발로파라타이드, 로모소주맙을 다 1차 치료제로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 1차 치료제로 인정을 하고 있고 그 심한 정도나 환자의 캐릭터에 따라서 이제 의사가 이제 제일 적합할 거를 이제 선택을 이제 하게 되어 있죠. 네,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골다공증 치료를 마치고요. 아마도 제 생각에는 이제 지금은 골다공증 치료제 또 개발되는 약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신약 개발제가 없는 건 알고 있어서 최근에 나온 골다공증 약제 치료제들의 효과가 워낙에 좋기 때문에 어쨌든 당분간은 새로운 또 더 좋은 골다공증 치료제가 나오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다른 계열의 약이 나오기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네, 그 골다공증 강의는 마치도록 하고요. 또 혹시 그 질문이나 이런 거 있으면 뭐 채팅이나 문자나 메일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네, 요걸로 해서 네, 그 다 지금 네, 참석하고 있으니까 네, 요걸로 수업 마치도록 할게요. 네, 네,